안녕하세요. 무진의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세금 기본편 영상에서 전세보증금 보호제도에 관한 기본 내용을 착실하게 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기간 만료 시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의 갱신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원래 취지는 가능하면 임대차 종료를 안 되게 해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리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된 걸로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조항은 임대차가 계속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라는 전제를 하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빨리 임대차를 끝내서 전세금을 받고 나가고 싶은 임차인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해요. 즉,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이 규정을 많이 악용합니다. 어떻게든 계약이 갱신되게 만들어서 전세금을 안 돌려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갱신거절 통지를 안 받으려고 연락 안 받고 잠수 타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연락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바로 임박해서 하면 기한을 넘길 위험이 있으니까 아예 만료 3개월쯤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세요. 통화 내역은 모두 녹음하시고요. 우선 통화 초반에 임대인한테 이번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 안 하고 이사 갈 거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신 다음에 이삿 날에 맞춰서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임대인의 반응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1번, 만료일에 반환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이사 준비해라. 후속 임차인을 못 구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제때 반환해 주겠다. 2번, 잘 모르겠다. 그때 가봐야 한다. 3번, 임대차 기간이 끝나든 말든 나는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못 돌려준다. 이렇게 되죠. 안타깝게도 1번 같은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2번이나 3번의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런 임대인의 태도에 화가 나시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전화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실 필요가 없어요. 1번부터 3번 중에 어느 경우이든 간에 다음 2가지 사항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가겠다. 두 번째, 만약에 이삿날에 전세금을 안 주면 그 때문에 내가 이사를 못해서 날리게 되는 이사비용 기타 일체의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새로 계약한 집의 임대인에게 물어낼 위약금과 손해배상까지 모두 당신에게 청구할 거다. 그러니까 서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제때 전세금을 반환해 주기를 바란다. 자, 이 앞부분은 아까 소개한 주임법 제6조의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한 갱신거절의 통지이고요. 뒷부분은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말해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손해배상의 내역을 최대한 많이 구체적으로 언급해두면 좋습니다. 혹시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못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렸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효력이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죠. 원래 갱신거절 통지는 법적으로 어떤 특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상대방이 그 갱신거절 통지를 수령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전화로 말한 경우에는 통화 녹음 해두시고 주고받은 문자들은 답장까지 함께 캡처를 해서 보관해 두세요. 소송에서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의사통지를 수령했다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인데 갱신거절 통지만 간단하게 하는 내용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내용 증명에 이렇게 써라 하는 문구가 많이 돌아다닐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임대인의 태도가 뭔가 불안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2번이나 3번처럼 임대차 기간이 끝나든 말든 나는 다른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는 못 돌려준다. 이런 말을 미리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길게 써서 압박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갱신거절 통지 외에도 써야 할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임대인이 결국 전세금을 제때 안 줬어요. 즉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은 거죠. 그러면 채권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에서 알아서 내 몫을 가져와야 되는데 남의 부동산을 그냥 주머니에 넣고 와서 팔 수는 없는 거니까 국가의 강제집행제도를 거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편에서 배운 일반 채권자와 물권자 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일반 채권자가 법원에 가서 내가 채무자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았으니까 그 사람 재산을 팔아서 내 돈 가져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법원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신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선 당신이 진짜 채권자가 맞기는 한지, 또 정확히 돈을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판사한테 먼저 확인받고 오세요 라고 말하죠. 즉, 일반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당신이 채권자가 맞다라는 확인을 먼저 받아야만 그 다음 단계로 경매와 같은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에서 법원의 이 확인을 바로 집행권원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확정 판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부의 을구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은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 같은 담보권자는 이 확인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아도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거를 일반적인 강제 경매와 구분해서 임의 경매라고 부릅니다. 현실에서 양자의 차이는 엄청나죠. 아무리 간단한 사건도 민사재판은 6개월 이상, 보통은 1년씩 걸리니까요. 그래서 은행이 돈 빌려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어떨까요? 주임법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물권자처럼 보호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이런 거 그냥 패스하고 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주임법이 그것까지 해결해주지는 않았어요.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채무자인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 못 받은 사람들이 지급명령 신청이나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임대인의 재산을 팔아서 내 전세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갱신거절 통지 및 전세금 반환 요청을 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집행권한을 확보하고, 이 집행권한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 경매를 통해서 임대인의 부동산이 팔린다면 그 낙찰대금에서 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습니다. 이 전체 과정 중에서 특히 임대차의 목적이었던 부동산, 즉 내가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었던 집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유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 전입신고하시면 안 되고, 이사 가시려면 임차권 등기 해놓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절차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고, 현실의 세상으로 와보면 전세금 반환 소송 플러스 강제 집행이라는 이 공식이 실제로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선 내가 살던 집에서 전세금이 안 빠지면 다른 집에 무슨 돈으로 이사를 가요? 전세금 몇 억을 새로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면 임차인은 그냥 발이 묶여버려요.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빨리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줘야 그 사람이 가져온 돈으로 내 돈을 받아갈 텐데 하고 빌고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거나 월세로 바꿔서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칩시다. 이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짐 빼서 나가면 안 돼요. 우리 기본편 영상에서 배웠던 거 떠올려 볼까요? 임차인을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주임법이 마련한 장치가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었죠. 그런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요건이고,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요건이에요. 즉,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이 사라지면 대항력이 없어지고, 따라서 우선변제권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임법이 만든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서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는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사실 예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 임차권 등기를 빨간 줄 혹은 주홍 글씨라고 부릅니다. 전과자가 된다는 거죠. 임차권 등기가 한번 돼버리면 그 집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등기부에 이 집 주인은 전세금 안 빼줬음 이렇게 써있는 집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빨리 다른 임차인이 구해줘야 그 돈을 받아서 내가 당신 전세금을 빼줄 텐데, 당신이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해서 나 이 집에서 전세금 못 받았어 하고 동네방네 광고를 해버리면 누가 이 집에 전세로 들어오겠어. 임차권 등기하는 순간 당신 전세금은 받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할 테면 해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죠. What? 얄밉긴 하지만 실제로 임차권 등기가 돼버리면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그 집에서 더 살면서 다른 임차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집을 경매에 넘겨서 전세금을 받아가는 것도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우선 민사소송을 해서 집행권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죠. 소송이라는 게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이 넘게 걸리고 사실 진짜 골치 아픈 건 소송보다는 경매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과연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게 최선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경매로 낙찰되는 금액은 일반적인 매매가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역전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나빠져 버리면 경매로 넘겨도 내 전세금을 다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세 들어갈 때는 이 집이 시세가 8억 5천이 넘었고 그래서 7억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나빠져서 요즘은 7억에도 매매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경매 넘기잖아요. 뭐 감정가는 시세 반영이 늦으니까 7억대 선으로 나온다고 쳐도 누가 이걸 7억에 낙찰받겠어요. 유찰돼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낙찰 대금이 전세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집을 팔아도 내 전세금을 다 못 받고 그 못 받은 만큼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또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뭐 임대인이 통장에 현금 몇 억씩 넣어놓고 압류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많지 않죠? 그래서 집주인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많아요. 소송에서 경매 넘겨봤자 이 임차인 너도 손해야. 너 죽고 나 죽자 이럴 자신 있으면 한번 해봐.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기다리면서 누가 집 보러 오면 집이나 잘 보여주는 게 당신 전세금 빨리 받아가는 길이야. 이러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집주인들이 부동산의 전세 호가를 내리지 않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내주면 전세 호가를 내려서라도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지 아니면 따로 대출을 받던지 해서 어떻게든 전세금을 빨리 빼주려고 노력하는 게 옳은 일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임대인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은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거냐? 최근에 임대인이 배짱을 부리던 기존의 흐름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전세보증보험의 등장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내면 나중에 계약 종료 시에 만약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보증기관에서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서는 계약 상품 이름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하고 있네요. 우리가 보통 보증보험이라고 부르니까 저도 편의상 전세보증보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보증보험의 등장으로 뭐가 바뀌었냐면 임차인의 이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꼭 참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고 온 돈으로 내 전세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에 전세금을 주는 거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건 말건 나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임차인은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즉시 보증기관에 청구하면 됩니다. 물론 한두 달 기다리기는 하지만 소송하고 강제 집행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편하고 빠르죠. 최근에 임차권 등기가 폭증하는 이유가 이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허그에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신청하면 보통은 임차권 등기를 먼저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전세보증보험 들어놓은 임차인들은 전세금 제때 못 받으면 바로 임차권 등기 해버립니다. 따라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임대인이 있다면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들었을 때에는 절대로 옛날처럼 배짱 튕기시면 안 돼요. 중개업자들이 이 임차권 등기를 빨간 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요, 일단 등기가 되면 영원히 등기부에 남아요.
나중에 전세금을 다 돌려주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도 등기부에서 말소하는 방식이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는 게 아니라 기존 글씨 위에 줄을 긋고 언제 말소되었다고 추가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즉, 앞으로 그 부동산에는 영원히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줬던 집이라는 표식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앞으로 세입자 구할 때마다 그 전력이 문제가 되겠죠. 등기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가 임차인 개인이 아니라 보증기관이니까 옛날처럼 배째라 하고 버티면 정말로 배를 째버려요. 보증기관이야 뭐 민사소송 강제집행 이런 거 맨날 하는 게 일인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빈집이 되면 그때부터 반환해야 할 보증금의 5% 이자가 붙고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면 이제 12%씩 이자가 붙습니다. 요즘 집주인들 중에서는 이걸 모르고 옛날에 하던 대로 새로 임차인 구해지면 그때 전세금 줄게 하고 버티다가 덜컥 임차권 등기가 돼서 몇 개월씩 임차인 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보증보험 안 든 사람은 옛날처럼 그냥 참고 있어야 하느냐? 그것도 요즘에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 트렌드 변화에서 첫 번째 이유가 보증보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했어요. 단기간에 전세가 몇 억씩 뛰었죠. 그런데 1, 2년 전부터 미국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예전 같지 않고 특히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현상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전세가가 큰 변동이 없다면 또는 하락하더라도 2, 3천만 원 수준이라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안 줘도 몇 개월 더 살면서 기다리는 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소송하고 강제 집행하고 그런 거 힘드니까 그냥 두세 달 기다리면 뭐 구해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 3년 전에 부동산 시장이 한참 좋을 때 아파트 매매가가 8억 5천이라 내가 7억에 전세 들어갔어요. 그런데 2년 뒤인 지금 보니까 전세가가 5억입니다. What? 그러면 내 뒤에 다른 임차인을 구한다고 해서 내 전세금 7억이 다 나오나요? 아니죠. 그러면 그 차액 2억은 집주인이 갖고 있던 통장에서 쓱 빼주나요? 아니죠. 집주인은 그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집주인은 최대한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내가 내려간 전세 시세 감안해서 2억에 대한 월 이자를 거꾸로 줄 테니까 아니면 신용대출로 5천 정도를 빼줄 테니까 나가지 말고 1년만 더 살아달라. 이런 식으로 협상하려고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 부동산 전망 맞추실 수 있어요? 1년 더 살면 과연 전세금이 다시 7억으로 올라갈까요? 몇 천만 원 수준이라면 몰라도 몇 억 단위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에이 기다리면 다시 가격이 오르겠지 뭐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기에는 몇 억은 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힘들지만 법대로 소송하고 강하게 나가서 임대인을 압박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인도 처음에는 배짱을 부리지만 막상 임차인이 진짜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집을 경매에 넘길 상황까지 만들어 놓으면 자기 집을 경매로 헐값에 넘어가도록 두고 볼 사람은 많지 않겠죠. 즉, 말로 해서 돈 안 주는 사람은 말보다 강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는 이거 하나면 다 된다라는 명약이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 썸네일들을 보니까 이것만 알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많던데 그런 해법을 원하셨던 분들은 아마 실망하시겠지만 전문가로서의 제 양심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아까 보여드린 과정 도표를 다시 볼까요? 여기서 하나하나의 절차만 따로 떼서 보면 어려울 게 없어 보이죠? 전세금 반환 청구는 다른 소송에 비하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렵냐? 전세금 분쟁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현실에서 내가 상대하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자산가일 수도 있고 평범한 중산층인데 빚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고 바지사장일 수도 있어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자기 돈이 아니어서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안 줄 작정일 수도 있어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해법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길게 말씀드렸죠. 임차권 등기, 소송, 경매 이런 여러 제도가 이상과 현실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다른 사람의 경우에서는 좋은 해법이 내 경우에는 악수가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변호사를 단순히 전세금 반환 소송하는 기계로 쓰지 마시고 더 현명하게 활용을 하세요. 여러분이 변호사로부터 얻어가야 할 것은 큰 그림과 전략입니다.
임대인이 평범한 사람인지 아니면 악질인지, 내용 증명을 보낸다면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소송을 할 건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쓸 건지 시기를 놓치지 않게 순서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편과 실전편 두 영상을 통해서 전세금 반환 분쟁에 관한 기초 지식부터 실전까지 알아봤습니다. 모쪼록 영상의 내용이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